네,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요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장해찬 이사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중에 보면 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2012년 10월 10일에 이제 MB 정부에서 을사늑약을 조약으로 바꾸고 그렇죠.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런 역사 교과서 수정 권고가 있었을 때 뭐라고 또 장해찬 이사장이 일갈하셨냐면은 뚜껑이 열린다. 역사를 잊으면 절대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다는 유태인의 마인드는 너무 명경지다. 우리의 친일 친미 정권은 독도 한번 방문한 걸로 지지를 상승시킨 뒤 이토록 멋진 국차 편산일을 내버려두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래서 이 장해찬 이사장이 한 10년 전쯤에는 이런 행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1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일 관계에 대한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면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3.1절이 그걸 하기에 적절한 날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전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용의 구체성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게 뭐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뭐 조선은 망할 법했다 이런 약간 소수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시기의 부적절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가 테스트 당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아니면 아까 야권의 그런 어떤 준동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간 의구심을 사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함정이고 구멍이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볼까요, 박 의원님? 계속 문제 삼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발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도대체 뭐냐. 무조건 다 굽히고 들어가고 그냥 관계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3.1절을 연설했던 걸 보면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어떤 정부에서도 다 해왔던 그 외교의 큰 틀 자체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흔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사하는 전략 자체가 사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때린 당사자가 있는데 그 때린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때린 당사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안을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되면 누가 뭐 일본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하며 그리고 대일 관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 누가 동감을 하겠어요. 이건 계속 지적을 할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큰일 났다고 그러네. 제가 이제 질문 조금 여기에 추가로 얹으면 아까 이제 전략에 대해서 계속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께서 뭐 이전에 선거 전략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좀 뛰어난 점을 많이 보이셨으니까 이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전장현 이슈나 뭐 젠더 이슈 같이 민감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미뤄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이런 대일 관계에 대해서 물론 지금 3.1절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의 적절성 때문에 뭐 어렵지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외교적으로 걸고 들어오는 거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소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번복했다라는 것이 한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판결,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지금 어떻게 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씩 실타래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일 그 위안부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민주당도 한번 이건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위안부 그 당시 합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번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할머니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 국한된 문제라 생각하지만은 사실 과거 2차 대전 시기에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가 급격하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관심이 식고 더 이상 국제적으로 회자가 잘 안 되는 거는 네덜란드 출신 위안부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보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기간 동안에 이걸 풀어야 된다는 시간적 압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해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에 대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걸 주도했던 분들 저랑도 친한 분들 있지만 얘기해 보면은 합리적인 면도 있는 그런 합의였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도 너무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엔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이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 분도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냉정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하냐면요. 뭐 할머니들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기겠다고 돈 넣자 그래요. 홀로그램으로 할머니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셔도 이 문제에 계속 기르겠다는데 그거는 자기들 입장이고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그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호떡같이 뒤집을 때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좀 과했던 지점이 있다고 인식해야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할머니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겸하게 반성하고 시작하면은 저는 풀 수 있다 봅니다. 지금은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번에 대통령 집장 보면 뭐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느니 이렇게 서로를 지목해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겁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아주 완벽한 배상과 아니면 항복을 바라는 사람들도요. 역사적으로 이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상황. 이 아닌 바에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곳에서 영국에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영국이 있어도 영국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지고는 할머니들을 잘 설득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본의 총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그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찾아서 할머니들이 억울한 일 당한 거에 대해서 풀어내야죠 이제는. 잠깐 대통령실 얘기해서 갑자기 더 생각이 나서 정순신 변호사 낭만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견해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뉴스에까지 보도됐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찰 수준으로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좀 아니라거나 아니면 능력 부족이거나 지금 검증 조직이 그 정도로 보고요. 저는 이건 생각해야 돼요. 여당이 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고 사실 우리가 누굴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들은 사전 검증이 불가능한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당에서 누군가 후보를 공천했을 때 그 사람이 당선되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정당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검증 못해요 솔직히.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중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일로 본인들이 그렇게 뭐 직 내려놓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걸 사전에 검증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분들이 선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겠다 너무 나선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그 검증을 하는 그 주체가 경찰, 검찰, 대통령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가지고 미리 알지 못했다고 검증 책임을 씌우는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미 있었던 거 지상파에 보도까지 했던 일에 대해 가지고 검증이 부족했던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랬거나 검증 기술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를 시인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누가 실제로 경찰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이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가려가지고 문책을 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보면은 이게 우리 책임이냐 해서 약간은 좀 발 빼는 듯한 모습. 이게 국민들이 타박하는 지점이겠죠. 울산 KTX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검증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 정도 다 나온 얘기였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도 저는 봤을 때 뭐 그거로 금전적 이득을 얻고 이런 거 둘째 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실패했던 지점이 뭐냐면은 제가 39인데 39살에 울산에서 잘 나가던 판사 출신 변호사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겁니다. 여윳돈이 한 2억 정도 그때 있었다고 해가지고 2억 원으로 맹지를 사는 거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가 그걸 항상 설명합니다. 맹지를 사는 게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합리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그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인생 2회차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여기가 개발될 걸 알고 사는 경우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송중기가 배우가 나온 그 드라마.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길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는 겁니다. 맹지는 그럴 때 투자 수단으로서 유용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맹지 산다는 건요. 50년 뒤에 여기 뭐 어떻게 하고 합니까 이거는?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투자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가 그때 설명을 해야 돼요. 39살의 김기현은 여기가 뭐가 좋아서 샀다.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계속 국민들이 아까 두 가지 사례를 의심한 걸 겁니다. 인생 위해찬가? 아니면은 여기가 개발될 것이란 확신 또는 개발시킬 힘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던 건가? 차라리 2회차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니, 차라리 인생 2회차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뒤에가 되면 굉장히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를 개발시킬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 2회차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낫겠네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천하용인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퍼센트로 따져서 말씀하신다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저는 뭐 아니면 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세트로 거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언론 노출도 많았고 천하용인으로 세트로 아마 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최고위원들은 현실적으로 15에서 14, 15% 선이 득표 선입니다. 당선 선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당원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본선에 가느냐,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느냐, 가면은 바람 분다 봅니다. 왜냐면 재밌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스토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뭐 권선징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흥미 요소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마지막 이제 청년 최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언론 노출이라는 걸 봤을 때 장예찬 대 이기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뭐 장예찬 이사장이 논란을 딛고 그 당선된다 한들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 나와서 이렇게 그 어떤 후보가 이름이 딱 부각되는 거는 장혜찬 후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처음에 이제 그 인지도가 없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인지도가 갑자기 생길 때 그 인지도가 뭐로 채워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로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는 한 15년 동안 뭐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오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막 바뀌진 않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의 평가의 수단이죠. 근데 김기현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하는 분인지 모르던 사람 많다가 갑자기 드러난 인지도잖아요. 근데 그 보면 이제 그 인지도를 채웠던 것이 뭐 처음에 남진 김영겸의 뭐 그 꽃을 든 남자 사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도 쭉 가다 보면은 지금 뭐 계속 지지 명단을 냈는데 뭐 허위였다 이런 논란으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김문수라는 정치인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살아오면서 노동운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지점이 있지만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딱 하나로 기억나요. 도지사 사건. 김문수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사건인데 그게 사실 김문수라는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중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그분이 뭐 성격도 좋고 이런 거 다 알지만은 딱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영상 하나로 노룩패스 이런 걸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부족했던 분들이 한 번에 팍 올라가면서 그게 갑자기 이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좀 곤란한데 김기현, 장혜찬 이 두 분은 좀 고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름을 2명만 불렀던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저기 그 누구죠? 안철수 후보 수사의뢰하고 한 번은 황교안 후보였는데 천하람은 빠졌더라고요. 좀 섭섭했겠네요. 왜냐하면 뭐 천하람 후보가 뭐 딱히 의혹을 세게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그 지금까지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문성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